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징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거구의 흑인 남성이 뉴욕 한복판에서 65살의 동양인 여성을 발로 차고 또 이 여성이 실신한 후에도 계속해서 짓밟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죄에 해당이 될 텐데요.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은 증오 범죄로 보고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미국의 정치권도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중국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기 때문인데요. 인종 증오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돼선 안 되겠죠. 미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인 보호와 증오 범죄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건강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일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환경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죠.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방류 공정 도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소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LH 사태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했는데 굵직한 것부터 알아보죠. 20개 핵심 대책이었는데 소장님은 어떤 정책에 가장 눈이 가셨어요? 일단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거의 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네.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1년 미만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투기성 소지가 농후하다는 거죠. 이럴 때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그동안 한 50%였는데 내년 네. 1월부터는 70%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또 2년 미만일 때는 40에서 60%로 각각 20%포인트나 올라갑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의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환수를 하고요. 네. 또 투기 목적의 농지는 강제 처분하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파파라치제도 투기 의혹을 제보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다 조직도 더 늘어납니다. 투기범 색출을 위해서 43개 검찰청의 전담 수사팀이 편성이 돼서 네.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뭐 담합이라든가 투기, 시세 조정과 같은 이제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이 되면 법인이나 개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한편 정부는 이제 이번 사태가 이제 발단이 된 이 LH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 인력에 대한 철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타기관 이관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곧 패가망신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기도 했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단기 거래 양도세 중과 말씀이었어요.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게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큰 역할로 할 걸로 보세요. 소장님 어떠세요? 일단 그 주택과는 달리 토지는 사실 이제 투기가 이제 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네.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고위공직자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토지를 사고 팔면서 수억 원의 이제 차익을 남겼다라는 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단기 거래의 경우, 토지의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이 많이 남겼다. 양도소득이라는 건 어차피 차익을 많이 챙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고 양도세로 이제 환수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취지는 뭐 공감이 갑니다. 이게 뭐 LH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뭐 부동산 부패 사슬을 좀 끊고 투기를 좀 뿌리째 뽑겠다라는 뭐 예방부터 이제 뭐 적발, 처벌, 환수까지 아주 강하게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겁니다. 또 이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 등록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공직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4급 이상 고위직 인사들 한 23만여 명, 인사체 재산을 등록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137만 명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모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토지와 관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 그리고 재산 출처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해야 하고요. 또 하나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이 됩니다. 네. 특히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1주택 취득은 불가피하고요. 뭐 상속받았다, 뭐 장묘하면서 이제 얻게 된 토지라든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네. 또 이외에도 공직자가 직무상의 이제 비밀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다. 이걸 이제 금지하게 되는데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제 7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는 이른바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까지 1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된 건데 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교란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준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교란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어떻게 이제 환수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난관은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부당이득인지를 입증할지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 특히나
지금 관련자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정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차피 네. 정부의 경우에는, 이번 LH 사태로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이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고, 또 그리고 투기의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자발적인 신고보다는 오히려 제보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관련 자들의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는 이 부서 팀원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보에 대해서는 이제 10억 원의 포상금까지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를 계기로 해서 좀 투명하고 이제 공직사회에 적어도 자기 직무상 이제 비밀을 이용한 어떤 자기 입속을 채리는 행위만큼은 근절돼야겠습니다. 네네. 이번엔 주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최근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국내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을 176조 보유하고 있어서 네네. 전체 자산 의용의 21%가 넘습니다. 문제는 2018년부터 중장기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 계획에 따라서 매년 0.5%포인트씩 국내 비중을 낮추면서 네. 올해 목표치는 16.8%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 주가가 많이 뛰어서 20%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금 지난해 말부터 주식을 매도해서 현재까지 지금 한 15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매도를 금지해달라라는 청원이 이어졌고요. 실제로 이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전주에 있는데 전주 앞에서 이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15조 원을 팔았고 올해 주식 목표 비율을 국내 주식을 16.8%로 맞추기 위해서 팔 수밖에 없다는 국민연금. 왜 그러면 16.8%밖에 목표를 잡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말 기준 833조가 쌓여서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네. 일본과 노르웨이의 다음 세계 3위권이지만 문제는 국내 증시에 담기에는 국민연금이 너무 커졌다, 덩치가.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300여 개고요. 네. 10% 이상 투자한 기업이 100여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2,200만 명, 받는 사람이 500만 명 남짓이지만 네. 그러나 2030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한 해 거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지급돼야 되는 연금 규모가 커집니다. 이걸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주식을 팔아서 연금을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은 15%로 낮추고 해외 주식 비중은 이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게 네. 2018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50일 거래일 동안 15조 원을 판 거잖아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동학개미의 이제 반발이 이어지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출석해서 이 자산 배분 문제를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권 장관은 기금운용위원장직을 맡고 있죠. 네. 여기에 일부 기금운용위원회들조차도 해당 안건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제 이 의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있어서 네. 다음번 회의로 이제 결정을 미룬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계속 매도가 이어질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한다면 네. 오히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그러나 지금 스탠스 16.8%의 목표 비중을 고수한다면 네. 아직도 조금 더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형주를 위주로. 그 결정은 재보선 이후로 미뤄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일부가 국민연금의 매도를 금지해달라라고 청원을 올리고 있지만 네. 그러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의 의견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50대, 60대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가까워지신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그 주식을 팔아서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다 보면 나중에 주식도 어차피 이제 비중 축소하게 되면 주식 시장도 충격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나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이 수익성하고 공공성이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충족해야 되냐. 지금은 그걸 좀 선택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사고 부담금만 내면 피해 금액은 보험사가 다 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 금액 모두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무면허, 뺑소니, 마약이나 약물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 전체를 가해자한테 받도록 관련법을 개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에도 가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네. 그래서 가해 차량의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가 나눠서 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가해 차량이 비싼 수입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 차량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가해 차량이 부담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떤 운전자의 경각심을 좀 높이는 것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보험료도 약간 지금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렇게 나가는 보험료가 좀 줄어들게 되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도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들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다면 그거는 보험 등고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대책은 지금 아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요. 네. 이게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 같은 게 이제 공시가 되고 시행령 발표가 나면 관련법 개정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이런 약물 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계속해서 논란 중이죠.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현재 계속해서 가동 중인데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경오염을 원천 차단하겠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입장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소장 연결해서 그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네네. 네, 오늘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방류 공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하면 무방류 시스템은 생산 공장에 사용한 물, 흔히 폐수라고 하죠. 네. 그런 물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100% 회수에 생산 공장에 재이용하는 일종의 물 순환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거의 저희 제련소는 공정에 발생한 폐수를 청정지역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춰 정수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무방류를 도입해 그 물마저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저희 공장이 낙동강 상류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고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대안을 찾던 중에 전 세계적인 수출 회사인 스웨즈 테크놀로지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 1월에 무방류 설비를 완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현재는 시운전 중이고요. 4월 중에 성능 테스트, 퍼포먼스 테스트를 마치고 오늘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는 석포제련소가 사용한 물을 정화해서 내보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제 입장에 있어서 이제 안에서 사용하는 물은 일체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공정 도입한다는 거죠. 네. 여러 연구 개발 끝에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이렇게 무방류 공정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비용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지금 한 2년 됐는데 지금까지 약 한 32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걸 가동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 등이 한 매년 약 한 90억 원 정도 네. 그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은 이것을 낭비라보다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회사가 올해부터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요즘에 유행하는 ESG 경영 혁신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무방류 시스템이 완성을 하면은 ESG 경영에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20억 원이 들었고 매년 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한데 무방류 공정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떤 효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무방류 이 시스템은 두 가지 각도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물 환경 보호라는 관점이고 네. 또 하나는 관점은 물 자원 전략입니다. 네. 일단 물을 전면 재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낙동강 상류에서 지금 물을 취수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무방 시스템을 하면은 하루 처리량이 약 한 2,000톤, 약 한 2,000 큐빅미터, 2,000톤 정도 되는데요. 네. 탱크로리로 얘기하면 한 80대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방류 공정은 물 전략하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환경 보호적인 면입니다. 네. 현재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간 현재는 정수 후 방류를 하는데 사실은 방류하는 물 속에 극미량의 불순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방류를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그 불순물들 또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 그 환경 오염, 중금속 오염 논란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좀 이런 거라도 취소해서 무방류를 함으로써 물도 제공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검토했었습니다. 네네. 환경 보호와 또 물 절약 이 두 가지 측면 효과를 두 가지 측면이다. 맞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무방류 공정을 도입한 사례가 외국에 있나요? 도입 사례는 적어도 전 세계 동종 재련업계, 우리 아연이나 비철금 재련업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 중발 농축 방식인데 이것은 물이 부족한 지역의 발전소에서 도입이 이미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발전소 경우가 있는데요. 그 발전소에 설치를 한 그 스웨즈 테크놀로지가 시공한 그 발전소를 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의 기술을 도입을 했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렇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요. 근데 환경단체에서는 이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공장이 가동한 지 40년 동안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예, 환경 그 오염을 이제 줄이는 방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무방류 공정은 기본적으로 수질의 오염을 제로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토양 정화 문제는 사실 괴를 달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환경단체들도 무방류의 공정의 혁신성을 뭐 사실 그대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방류는 무방류대로 나름대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죠. 또한 낙동강 상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염된 지하수가 하천으로 침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430여 원 그래서 별도의 지하수를 차단할 수 있고 수집하는 소위 말하면은 지하수 차집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무방류 공정과 함께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과학도로 수질 오염을 막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토양 문제는 이미 이제 환경부로부터 공장 내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환경부로부터. 네. 예, 저희들은 최대한 그 기간을 앞당겨 정화하기 위해 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토양 정화법은 토양을 세척하는 소위 말하는 토양 세척 방식을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양 명령을 받으면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그 흙을 정화해야 합니다. 네. 그 말은 가동 중인 공장을 철거해야 하고 좀 현실적으로 좀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업종의 사업장의 경우는 환경 당국과 그 일종의 그 자율 협약 형태를 통해서 유연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합리적인 검토가 빨리 공론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무방류 시스템은 수질 오염이니까 토양 오염하고는 결이 다른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질 오염, 지하수 오염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차수막 설치해서 막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토양 오염 같은 경우에서는 토양 정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상 문을 닫고 하기는 힘든 거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공장 유의 지역은 가동되는 설비 유의 지역은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완성됐고요. 단지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설비 하부 밑부분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지금 힘들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환경 정부에서 좀 이런 것을 유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나온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깊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까지 정화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공장 하부 쪽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환경단체는요, 이렇게 무방류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네,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대기오염 수치 조작 같은 뭐 위법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고 무방류 공장을 도입한다고 해도 오폐수를 불법적으로 버린다거나 꼼수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의심을 할 때마다 좀 황당하고 마음이 좀 아픈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엄격해진 환경 규제 때문에 아무리 큰 공장이라도 오폐수를 불법으로 버리는 꼼수를 쓰다가 적발되면은 이건 공장 문을 닫아갖고 폐수입니다, 즉각. 네. 근데 어느 누가 그런 사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지금도 제련소는 그 물에 대해서 원거리 자동 측정 장치 통해서 공장에서 방류하고 있고 낙동강 하류 쪽에 중간중간에 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24시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방류 공장이 가동되면 저희들의 가동 동향 역시 환경당국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겁니다. 다만 이 기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시스템도 갖춰놨습니다. 갖춰가고 있고요. 갖춰놨습니다. 거의 지금은 완성 단계입니다. 저희는 무방류 공정 가동 이후에도 공장이 어떻게 물이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걸 투명하게 정부나 관련 단체에다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폐수 불법 버린다거나 꼼수 운영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도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불법은 없고요. 영포 석포제련소가 폐수 배출 이후로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지금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겠죠. 근데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일단 저희 공정의 특성상 1년에 일관의 일종의 화학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상 단 며칠이라도 전면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이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1월 법원에 60일 조업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소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실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환경부의 처분이 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벌이고 있는 혁신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시켜서 더 이상 환경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난 3년간 약 한 2,500억 원 정도의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향후에도 계속 중단 없이 투자를 통해서 환경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장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워낙에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생산량을 좀 조절하면서 환경 영향을 좀 줄이는 건 어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참 이런 환경 말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논쟁이 지금 올해 계속되었고 이러한 논란이 여전히 좀 제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모든 면을 최선을 다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의 좀 미숙함이 한마디로 미숙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환경 문제 민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사견이지만 과학 기술과 이성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이제 서로 감정에 문턱이 걸려가지고 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희 근로자 한 1,300명, 그다음에 여고 석고 주민 한 2,200명의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여라, 폐쇄해라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결과로든 저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경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투자와 혁신으로 입증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네, 아마 경북 도민이라면 모두가 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요. 무방류 시스템도 도입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환경오염 문제 좀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 다 크실 것 같아요. 좀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월요일에 전격 경질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고 없이 경질된 것이고요. 김상조 실장이 지난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자신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경질 조치가 된 것입니다.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청와대의 입장은 김 정책실장의 최근 보도와 이 대통령의 사이의 수용이 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줬고요. 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이끈 주체가 바로 청와대 정책실이었는데 그 주체가 꼼수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명이 더 문제를 키운 측면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법 시행이 된 이후에는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는데 그 시행 이틀 전에, 법 시행 이틀 전에 무려 14.1%를 인상한 겁니다. 김상조 실장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금호동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려받아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현 정부 정책의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속 보도들 중에서는 은행 예금 자산이 충분했었다는 보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명이 오히려 끓는 기름에 더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기름이 사방에 옮겨 붙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그 말을 빌어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통령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것을 전격 수용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망도 이제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고요. 네. 김상조 실장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참여 활동에 앞장서면서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요. 토론 네네.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나서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활약을 했었는데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부처 대응 체계를 딱 가동하고 출발하려는데 그 첫 스텝부터 꼬였다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후속 인사를 통해서 경제 정책 보좌 라인들 대폭 교체했죠. 일단 정책실장을요 바로 기재부 1차관 출신의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 자리에 옮겨가게 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고요. 네. 그리고 후속 인사를 바로 그 다음날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안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하고 또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혁원 경제정책비서관을 또 2차관에는 안도골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전격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경제 정책들의 변화 또 새로운 활력을 이렇게 배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다시는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근절을 뽑기 위한 그런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이번에 또 반부패 정책협의회도 직접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특히 기재부와 경제 관료들한테 강력한 경고를 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LH 사건은요, 이전서부터 구조적으로 있었던, 쉽게 말해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경제 관련 공공기업의 간부들이 모럴 해저대에 빠져 있었다라고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뽑기 위해선 이런 부패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대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소속과 지위 고와 정치적 유불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투기를 파헤치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재산 등록 제도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면서 수사를 특히나 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수사에 대한 조율을 가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강력하게 지도를 하면서 철저한 범죄 부당이익의 환수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투기 근절 방안도 20가지가 넘는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쯤 되면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국회가 이른바 LH 3법을 통과시키면서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일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정부 차원에서 먼저 찾아서 지금 투기 혐의가 있는 모든 공직자는 구속해서 수사하고 네. 부당에 얻은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하고 또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릴 계획들을 세웠고요. 이걸 위해서 현행법과 또 시행령의 보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요. 정세균 총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그런 그 법과 또 시행령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부동산을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 공직자로서 영원히 공직의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될 뿐 아니라 아예 가족들까지도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피가 망신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또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급 적용도 그렇고요.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국회에서 이제 강력한 그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이걸 또 사법부에서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담당 주체들이 있죠. 네. 1차적으로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검찰은 기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되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43개 검찰청의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의 진척들을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LH 사태 이후에 투기 행태 뿌리 뽑는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얘기도 나왔는데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렇게 투기, 부동산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확 뿌리 뽑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160만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혹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일부의 그 일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들을 그 전격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그 불길들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남아 있는 곳이 이제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지방자치제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들도 역시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의 강화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 3월 달에 사실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 달로 미뤄진 거잖아요. 이번 달에는 좀 제대로 통과가 돼서 이런 부정, 부패, 투기 이런 것들은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